구본상의 허심탄회 시작합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의 본질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이 단순히 정치가 적과 동지의 대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적과의 동침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적을 설득하고 포섭할 때도 있겠지요. 그래서 친구이자 적을 뜻하는 프레네미라는 말도 있습니다. 적수, 상대라는 정도의 의미가 될까요? 자,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무한 대립, 무한 싸움은 장사미사 누구나 목소리 크면 할 수 있는 짓에 불과합니다. 적을 프레네미로 대하며 묘수도 내고 물러섬과 나아감도 있는 정치의 기술을 부릴 줄 아는 정치인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허심탄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화 가득한 정치 면면의 말을 보태보려 합니다. 국민의힘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전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지금의 정치판의 변화의 길은 무엇인지 한 수 놓아보겠습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출발합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라디오와 또 유튜브 MBC 충북 시사인 이슈, MBC 충북 시사인 이슈 채널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허심탄회 TV를 통해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허심탄회에서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다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장섭 전 국회의원 그리고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정치권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함께 허심탄회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차례로 좀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것일 텐데요. 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몸에 이게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2004년부터 국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국회는 이 가을 특히 10월 되면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는 시기죠. 국정감사. 지금 국회도 이제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엄청 바빠야 될 시기에 지난 20년 동안 내내 바빴었는데 지금 이제 여유롭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몸은 여유로운데 이 관념 속에는 내가 지금 바빠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현실하고 자기 생각하고 이 괴리가 굉장히 심해서 이 가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바빠야 되는 이 시기가 좀 여유로운 이 가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그동안은 이제 선수였다면 지금은 관중의 입장에서 또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있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반성도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바쁘게 좀 저희가 말씀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오늘. 예. 한 시간 동안 많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송 부원장님. 저는 요즘에 특별히 하는 게 없고 지금 저 소속은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서 네. 나름대로 연구 활동하고 있고 정치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평론가 입장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좀 대한민국 정치가 좀 너무 국민을 원하는 바 또 바라는 바하고 너무 거리가 크고 또 당분간은 그런 현상들이 더 짙어지든지 더 악화되든지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걸 단추를 잘 깰지 이거에 대해서 참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서 좀 답답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어쨌든 단추를 좀 잘 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지난 20년 동안 지내왔던 거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어떻게 달래고 지내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사람이라는 게 다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다시 선수로 나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애써 고민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 현장에 있을 때 늘 내가 부족한데 내가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서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이러면서도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정치 현안에 또 함몰돼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 어쩌면 좀 강제로 주어진 이 휴식 기간 내에 좀 채워보겠다라는 생각해서 이것저것 책도 보고 또 많은 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휴식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쭤볼 거고요. 송 부원장님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번 총선도 보시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양당 정치 뭐 양당뿐만 아니라 뭐 제3당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치 현안, 정치 정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가장 크게 드십니까? 지금 한국 정치가 계속 이제 갈등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은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지만 입법부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입법부고 이재명 대표의 입법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권력이 분점 상태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또는 국정 운영이 사실은 공동 책임, 공동 정부의 성격이 있는데 네. 각자가 자기 역할보다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상대의 허점 내지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이런 깎아내리기 이런 정치가 이제 계속 되었는데 그것이 네. 거의 정치적 생존의 문제와 연계돼 있어서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극한적인 대립 구도가 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현장에 한 30년 정도 있었고 또 네.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 현장 정치와 이론과 이런 게 균형감 있게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체로 정치라는 것은 특히 그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름대로 리더십을 가지고서 끌어가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그 결과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다시 반대로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것이 곰스란히 국민에게는 손해가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소수 정권이긴 하지만 성공을 거두어야만이 그런 결실들이 국민들한테 또는 국가의 미래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 이제 지난 그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이 되고 연장전이죠. 네. 연장전. 그리고 또 2027년도에 그 전초전 성격이 돼갖고 이 정치 과잉의 그런 문제가 정치 과잉이다. 그런 부분이 한국 정치를 뒤덮고 있어서 좀 희망적인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래서 좀 한국 정치가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해서 정치 과잉보다는 정책 과잉, 정책 경쟁의 이런 국정 운영과 여야 간의 경쟁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전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뭐 우리 성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그 이제 대통령을 여든 야든 정치권에 있으면 대통령을 성공시켜서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명제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초반, 임기 출발할 때 야당은 그런 논평을 주로 냅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도 국정에 협조하겠다. 이제 이런 뭐 성명 내지는 덕담을 하지요. 근데 이제는 이만큼 이제 윤석열 정권을 한정해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의 유효기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요. 시작부터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윤석열 정권인가
김건희 정권인가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뉴스의 모든 부분들 상당 부분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뉴스로 진행되고 여야 간의 어떤 대립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냥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차기 정권, 차기 권력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 그리고 대통령 어떤 권력 흐름에 이 가장 큰 장애물인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정치에 희망도 없고 또 대한민국 이 정말 격렬한 이 변화 속에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정치 문제가 국민들 보기에는 갈등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얘기를 하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양 당의 지금 대립구도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순서를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말씀 중에 이제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 어찌 됐든 뭐 조지 레이코프의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다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지금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규명이 됐든 단지 의혹에 불과할 뿐이든 어찌됐든 얘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특검법도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탈표가 좀 나왔다라는 것이 좀 큰 뉴스가 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더 센 내용으로 이제 특검 법안 계속해서 내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금을 가게끔 균열을 내게끔 두드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김건희 여사 건을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장섭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정권 아니냐.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대선 때도 소위 뭐 줄리설로 해서 사실은 명예훼손적인 그런 주장을 해서 상당히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실상 민주당이 사실 이익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미 전과 사범이고요. 또 지금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7개의 사건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10가지 정도 이상의 혐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지금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시선 강탈, 시선 전환, 또 물타기 이런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국민적 저항감을 키워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그거에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 무슨 대책 본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프레임에 정치적인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저는 사실 여소야대가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누가 어떤 국정농단을 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게 불가능한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을 한다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근거가 진짜 다 빈약합니다. 의혹일 뿐이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지금 대개 두 가지 축이 아니겠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 가지고 그것은 이제 지금 다른 사안 같은 경우 이제 재판 중이어서 좀 더 기초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인의 경제 행위상 있었던 거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민주당에서 이걸 고발을 하면서 이제 사건화 됐고 또 민주당의 검찰에 의해서 한 1년 반 정도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기소도 못하고 그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 부르지도 못한 그런 사안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국정과 분명하게 거리가 있는 사안이고 또 그 명품백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 네, 목사라는 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건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나 소위 민주당 세력들이 모든 초점을 김건희 여사한테 그것을 연결시켜 갖고 김건희 여사를 소위 말해서 악마화하는 그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소속원들은 이것은 정치적인 프레임이라는 것은 네. 분명 알고 있다. 거기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제가 악마한다. 제가 네. 한 질문을 일단 드리고 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책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아니면 사과가 아닌 네. 뭐 다른 뭐 제2부속실을 빨리 설치한다든지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름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지금 이제 돌파구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이거 국민적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과 관계없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임리하게 사과를 하든 어떻든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을 이렇게 놓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실기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좀 정무적으로다가 세련되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용산의 비서실이나 또 당이 함께 논의해서 어떤 스케줄이나 매뉴얼 방법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저는 사과를 국민들께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직접. 그것이 물론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좀 공작성 그런 사안에 휘말린 부분이 있다고 하지라도 어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권력자가 어쨌든 선물이 있던 어떤 뇌물을 받은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문제를 해소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기획되고 의도되고 공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스러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네. 또 다른 문제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부분이다 비춰질지에 대한 그래서, 고민이 그래서 그런 남겠습니다만. 부분 때문에 그 사과를 하는 것이 주저된 부분이 이게 이 사안 자체가 공작적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일부 또 지지자들은 왜 그걸 사과를 하느냐 이런 주장도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 의원님 반론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위원장님 정치 계속 하실 생각 있으세요? 나 정치 계속할 생각 없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직 상황을 네. 뭐랄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 호의적으로 이제는 국민들 10명 중에 2명 정도 외에는 다 제대로 윤석열 정권 내지는 김건희 여사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우리 송 위원장님은 아직도 이게 공작이고 잘못 전달되고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가 조작이 최근 이제 보도에 의하면 결혼 이후에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됐었죠. 주가 방어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방어해 매수해 또 해서 결혼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주가 조작은 이 주가 조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처벌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의 주가 조작을 대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것들이 문제죠. 그리고 이제 명품백 문제도 이게 함정이냐. 다 함정이죠. 저 같은 작은 정치를 하는 일부는 사람 있습니다. 입장에서도 누가 뭘 주면 이게 함정일 수 있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안 받죠.
그런데 명백을 덜컥 받아놓고는 이거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정말 맞지 않겠고요.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여당의 내지는 대통령실의 정무적 대응이 세련되지 않다가 아니라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 맞죠. 그래서 조금씩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마저도 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열에 둘도 안 남는 상황이 이제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분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송태영 전 부원장 그리고 이장섭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송 부원장님. 예. 지금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또는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이슈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국정에서 이제 이게 정치 외에 경제랄지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고 외교, 안보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정치판에서 소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된 부분하고 소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초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민주당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정치판에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걸려들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그 어떤 그 인연을 강조하고 부친 문제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어떤 그 판단력을 잃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정부를 자꾸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장섭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양당에서 모셨으니까 충분히 각자 옹호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권력 분점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지 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 문제 서로에 대해서 약한 고리를 계속 물고 뜯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서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정치 행태가 정말 좀 우려스럽다 이런 취지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네.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야 간에는 정책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외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그 해외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제 정세가 얼마나 또 불안정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되어 있고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이 지금 발발되고 있고 미국 대선이 지금 트럼프나 해리스 대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어려울까 네.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다 도외시하고 오로지 그 윤석열 정부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더 네. 치명타가 뭔가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집요하게 내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정치 행태가 정말 바람직한 정치 행태인가 정말 이재명다운 정치인가 난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당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 집중포화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당연히 정책 경쟁하는 걸 뭐 국민들도 다 원론적으로 바라겠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번에 또 이제 불결됐던 김건희 특검법 네. 소위 말하는 이탈표가 이제 몇 표, 뭐 네. 4표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네. 또 이제 두드리겠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네.
특검법이 결국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끝까지 부결되고 통과가 안 되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특검법이 결국은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 집중포화를 벗어나야 되는 방안으로서 특검을 내용을 잘 조절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입장을 한번 듣고. 어쨌든 뭐 좀 가변적이죠. 가변적이긴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정치 경험이나 또 이런 그 지금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재의결돼서 가결될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 이렇게 없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탄핵 소추를 한 19건 정도 했는데 사실 명분도 다 없었죠. 지금까지 지금 헌재에서 이게 인용된 게 없어요. 그 정도로다가 정치적인 그러한 늘 계속 하고 있고 이 지금 김건희 여사 건 관련된 부분도 지금 두 번째지 않습니까? 원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되게 한 번 내면은 끝나면은 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끝났던 거죠. 근데 계속해서 최상병 사건이나 계속 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건데 그렇긴 하지만 계속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입법권하고 행정부하고 이제 헌법상의 이제 그 어떤 견제와 균형 장치 관련돼서 입법권이 있지만 그 대통령한테 제2요구권이라는 걸 줘서 이제 끝까지 그걸 제가 좀 사용해서 요쯤에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회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물론 당연히. 그런데 발언 드리겠습니다. 너무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야당이나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는 것도 있어야죠. 그런데 이건 모든 것들이 몇십 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2년 됐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는 거고, 김건희 특검 문제는 좀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아마도 다음에 또 재상정이 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어쩌면 이번에 104명에서 그 국힘 쪽의 이탈표가 이제 4표가 나왔잖아요. 최대 4표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그 나머지 4표가 변심을 하면, 마음을 다잡으면 이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좀 예민한 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선거의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거든요. 지금은 어쩌면 이 국회의원들 선거를 치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선거법 위반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검찰이 손에 달렸거든요. 나름대로 여당 의원들이 추이를 타죠. 내가 조그만 이제 어떤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는데 이게 기소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가갖고는 자기 정치적 미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 지금을 되돌아보면 누구든 상식적인 정치인들은 그럴 거라고, 더 이상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끌갈 능력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도 있고, 이건 크게 어떤 충격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여야를 정치 갈등에서 대등하게 놓는데, 대통령 권력 즉 정부 여당은 국정을 끌고 가는 책임자이고 주체입니다. 이 야당은 이것들에 대한 부족한 점 내지는 잘못된 점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이것들이 이제 주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상식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물론 사과를 한다든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과할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요새 명태균, 김대남 이런저런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김건희 특검이 나온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걸 봤을 때는 결국은 김건희 특검은
통과된다 이렇게 저는 매듭이 이제 생각하고 김건희 있습니다. 특검법이라고 보시는 지금 입장인 것 보니까 이제 같고요. 뭐 짧게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뭐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사실은 뭐 정권 어떤 미래하고 관계 있고 정권의 향배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죠. 서로 간에 이걸 가지고서 기싸움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이제 이 의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 되고서 그 지금 소위 제의 요구권 쉽게 말해서 거부권 행사가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 20건이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 보면 뜯어보면은 자기들이 전에 자기 정권 때 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것들 근거 희박하는 것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요 얘기가 네. 너무 길어질 아니, 것이 예. 없을 아니, 그러니까 테고 주제를 좀 명확히 알겠습니다. 했으면 예. 좋겠어요. 짧게 네. 듣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 관련된 부분에서 예를 들면 국회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당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다 처리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제의 요구권을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과 어떤 그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특검이 계속해서 부결될 것이다라고.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 자체가 특검이 아니고 민주당의 수사기관이 되는 그런 결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을 아예 내놓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저희 그 다른 얘기들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송 전 부원장께서 두 가지 그 약점을 말씀하실 때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들으셨고 야당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의 사법 리스크죠. 정확히는.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11월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과 3년이 구형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건 먼저 이전 의원님께 좀 듣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같이 놓고 볼 일은 아니죠. 이게 국정 리스크,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이거는 이제 국정 리스크, 대한민국의 리스크인 것이고 그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쩌면 그 개인 특정 대권 주자 내지는 이제 야당 대표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같이 놓고 볼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뭐 이후에 이제 재판이 1심, 2심, 3심 이렇게 쭉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보여져서요. 저는 뭐 그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이런 측면에서의 소위 야당의 사법 리스크는 그 뭐라 그럴까요? 유효하지 않은 거고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그렇게 이제 상황대로 보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공통의 과제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호가호위하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랑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봐줘야 되고. 근데 다르게 본다 할지라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요. 만약에 11월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인 어떤 걸 할 수 없는 형이 나와버리면 물론 1심입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이재명 단일 대오에서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에 대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다 이제 치열하게들 로드맵을 짜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겠죠.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러나 이제 그 1심의 결과를 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거나 근본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상급심으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정말 사실화되고 이러면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당 내부에서의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뭐 지금 당장 민주당이 뭐 분해가 된다거나 어떤 뭐 큰 혼란에 빠진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까지 아니다. 예, 송 전 부원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그 목표에 뚜렷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그 대표의 그 목표는 다음 2027년도 또는 그 앞으로 어쨌든 간에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두 가지 조건이 대체로 한국 정치의 두 가지 조건이고 하나는 본인이 출마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마했는데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 문제가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면은 그만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거하고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두 네. 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지금 언론에 나왔듯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돼서는 11월 15일 또 검사 사칭 관련 사건 관련해서 위증교사죄 네. 관련된 부분은 이제 11월 25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수위 자체도 그게 2년, 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형량이기 때문에 선고의 양도 사실을 견주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섭 전 의원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하고 저기는 네네. 대표이기 때문에 별 큰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을 합니다. 입법부로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당을 사당화해서 이재명 정당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력한 차기 그 대권 주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람이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고 국민들이 가치관의 혼동을 느끼는 거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번에 그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완벽하게 그 이재명 정당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당으로. 네. 그래서 줄 쫙 세워갖고 앞으로 나리 해갖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흔들리겠느냐. 이들에서 예. 다 쳐냈기 때문에 거기에 박용진 의원이랄지 조홍천 기타 그 와중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네,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만 해도 도종환 의원이나 여기 계신 이장섭 의원 다 쳐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주류나 비명계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됐을 때에 대비해서 단일 대우로 가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큰 동의 없이 앞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대법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마 갈 것이고 그 네. 와중에 분리하면은 탄핵 운동을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쪽에 해서 관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앞으로의 한국 정치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다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직접 말을 했습니다.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 정치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여지를 다 남겨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찌 됐든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대부분은 이제 탄핵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1심 선고 관련해서 또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결국 탄핵 정국으로 가는 것도 민주당의 전략이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거를 이제 보통 선거 때 대중연설을 하게 되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자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방식으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끌어내려야 돼 이런 류의 표현이고 이거를 다시 심각한 어떤 정치 토론의 장으로 들어와서 이게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탄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헌재가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드러난 아주 절차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드러난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된다. 잘 못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게 헌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살인을 했다든지 내지는 어떤 박근혜 때 마냥 이제 어떤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든지 이래야만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거랑 탄핵을 실현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이제 지금 같이 뭐 김건희 여사의 전행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된 상황들 그래서 국가에 큰 위해나 손해를 미치는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또 국민들의 생각이 거기에 있다면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정부 내지 윤석열 정부의 당사자들이 굉장히 그 엄중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무겁게 정말 생각지도 않다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2년을 보면 이후 3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내지는 무대책 뭐 미국한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시쳇말로 붙어 있다고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고 아까 뭐 트럼프 이야기도 하고 해리스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를 봐줄 거냐. 주한미군의 어떤 비용을 안 받을 거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의 문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정부의 능력상 이런저런 그 국정에 관한 부분들을 정말 풀어나갈 수 있을까 걱정인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정치권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탄핵 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조급증이라 민주당의 조급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정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있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재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런 것이 더 리스크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선을 좀 앞당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탄핵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탄핵을 라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전국을 계속 긴장 관계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그래서 이슈를 계속 잡고 가려는 여소야대의 그 장점을 활용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본질적으로도 잠깐만. 네, 본질적으로 잠깐 본질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야. 이것은 그 헌법에 예. 이제 헌법 결정에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을 심판할 때 그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꾸 좀 무능무능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실패를 딛고서 나온 소수 정권이지만 지금 하고 있고 정치 빼놓고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을 좀 아니요, 저희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전 의원님 잠깐 짧게 듣고 광고 들어야 됩니다. 정치를 가지고 그런 프레임으로 송정권 원장님, 마이크 드릴 수 있습니다.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초 드립니다, 이전 의원님. 우리 송 위원장님 정치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민들도 다 압니다. 이제 10명 중에 2명도 안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치를 못한다. 정치는 뭐 잘하는 거죠. 저 정도 못하는데 여전히 국민의 힘이 똘똘 뭉쳐 있다라는 거는 정치는 잘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강압적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러나 뭐 물가라든지 당장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그 아픈 곳이 그 주택 집 가격 상승이 급등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거의 40%가 올랐어요 집값이. 네. 저희가 집값 얘기까지 가면 또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 저희가 잠시 그 정도로 이제 무능한 시켰다 오겠습니다. 예. 네, 역시나 뒤로 갈수록 더 뜨거워졌습니다. 두 분 다 정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토론하면서 들었는데요. 시간이 좀 짧게 남아서 혹시 다음 행보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끝인사 겸.
예, 송전 부장님. 저 먼저 하라고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예, 잘못하면 예. 말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께서 시작하는 멘트로 칼 슈미트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인데 그때부터 정치는 이랬나 싶기도 네. 하고요. 저는 정치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여전히 없습니다. 또 오늘 예. 시간에는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참 좀 알겠습니다. 안타깝고요. 예, 그렇게 그래도 듣겠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을 중심에 네네. 놓고 봐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송전 부장님 20초 있습니다. 네, 이게 정치 이런 토론을 하게 되면 정치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다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 과잉이 되다 보니까 토론이 조금 핫하게 이렇게 네네. 되거든요. 이제 좀 윤석열 정부 좀 아쉬운 게 좀 정치 프레임에서 정책 알겠습니다. 프레임으로 전환을 좀 했으면 네, 좋겠고 그렇게 민주당도 그런 다음에도 쪽으로 해야지 민생에 네, 도움이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네, 그런 토론 동의합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